반면 중국은 아직 핵 항공모함이 없습니다. 아직은 디젤 항공모함이 3척이 있을 뿐입니다. 디젤 항공모함은 연료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핵 항공모함에 비해서 작고 행동 반경도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의 항공모함은 떠 있을 바다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미국처럼 일단은 태평양이나 대서양 같은 공해상에 나가야 될 때 나갈 수 있어야 미국과 비벼볼 수가 있는데 아예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을 반폐쇄형 해양국으로 정의를 하는데 이게 아시아 지도입니다. 여기가 동해이고 여기가 동중국해, 그리고 좀 더 아래쪽이 그 유명한 남중국해입니다. 먼저 동중국해를 보면 중국은 우리나라나 일본의 영해를 거치지 않으면 태평양으로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이어도입니다. 왜 이런 건축물이 이어도냐? 이어도는 사실 수중암초입니다. 해수면 4.6m 아래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남중국해에 있는 영유권 분쟁 관련 지도입니다. 뭔가 딱 봐도 일단 복잡해 보이는데, 안녕하세요, 방구석 수다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국방력에 대해 알아볼 텐데 그 중에서도 중국은 과연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론 중국의 국방력을 미국에 비교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싶겠지만 그래도 미국의 슈퍼파워를 위협할 수 있는 21세기 유일한 국가가 중국인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또 24년에 뉴스위크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중국의 국방 예산이 실제로는 미국과 거의 맞먹었던 것으로 추산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이 연구를 주관하고 발표한 기관은 미국 싱크탱크인 미국 기업연구소 AEI이고, 내용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중국의 국방 예산 구매력이 7,110억 달러로 하나로 따지면 약 970조 정도 됩니다. 2022년도에 중국이 대외적으로 밝힌 국방 예산은 2,290억 달러에 불과했고 같은 해 미국의 예산은 7,420억 달러였으니까 이 연구가 정확하다면 실질적으로 중국과 미국의 국방비 차이는 약 300억 달러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국방력은 당연히 경제력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분명 경제력만 따지면 중국은 미국을 위협하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25% 정도의 관세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도 하고, 한동안 미국이 신경을 쓰지 못하는 사이에 중국은 1대1로를 시작으로 파나마 운하를 미국 몰래 장악하려던 시도도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은 13억의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경제적 성장을 꾸준하게 이루어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경제만으로는 절대 슈퍼파워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군사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을 비교해보면 연간 총 예산이 약 300억 달러 차이가 난다고 보더라도 미국이 쌓아온 기술 발전을 따라잡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탱크, 항공모함 등을 위시한 재래식 무기의 기술력은 쉽게 따라잡을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예로 들자면 미국은 F-22 랩터와 F-35를 위시한 5세대 전투기가 이미 검증이 되었고 실전 배치도 끝이 났습니다. 이에 반해 중국의 J-20의 경우 아직도 실험 중입니다. 최근엔 사우디에서 중국제 J-21을 사려다 계획 자체를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엔 전투기 성능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비대칭 전력, 즉 핵을 제외하면 미국의 가장 큰 전력은 항공모함을 위시한 해상 세력입니다. 과거로부터 항상 세계를 지배하던 국가는 늘 바다를 먼저 장악해왔습니다. 기원전 500년경에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아테네가 그랬고, 고대 로마 역시 지중해를 제패하면서 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약 4세기 동안 팍스 로마나 시대를 열었고, 그렇게 중세로 오면서 바이킹이 북해와 발트해를 장악하기 시작했고, 이 기세를 몰아 영국과 프랑스를 꾸준하게 침공했습니다. 특히 이 바이킹은 강을 타고 유럽의 내륙 지역까지 올라가서 약탈을 일삼았기 때문에 전 유럽이 바이킹의 공포에 떨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15세기에 와서 포르투갈이 아프리카로 가는 항로를 개척하면서 대항해 시대를 열었고, 16세기부터는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가 이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바다를 평정한 세력이 바로 영국이었고,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즉 대영 제국으로 성장하게 되는 발판이 됩니다. 그러다 2차 세계대전에서 잠깐 독일이 유보트로 바다를 장악하게 되었고, 이어서 바다를 장악하고 지금까지 세계 초강대국이 된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현재 미국은 니미츠급 핵 항공모함 10척을 운용 중에 있고, 그리고 니미츠급을 보완한 제럴드 R 포드급 항공모함 1척을 포함해서
총 11척의 항공모함 전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항공모함들은 이미 전 세계 바다를 장악하며 운행 중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해를 미국이 지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반면 중국은 아직 핵 항공모함이 없습니다. 건조 중에 있긴 한데 아직은 디젤 항공모함이 3척이 있을 뿐입니다. 디젤 항공모함은 연료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핵 항공모함에 비해서 작고 행동 반경도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중국은 미국의 게임이 안 되는데 더 큰 문제는 중국의 항공모함은 떠 있을 바다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미국처럼 일단은 태평양이나 대서양 같은 공해상에 나가야 될 때 나갈 수 있어야 항공모함 전단이 크던 작던 기술력이 뛰어나든 말든 미국과 비벼볼 수가 있는데 아예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중국의 바다는 태평양이나 대서양을 포함해서 그 어느 대양과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반폐쇄형 해양국으로 정의를 하는데 이 말을 이해하려면 일단 지도를 봐야 됩니다. 이게 아시아 지도입니다. 여기가 동해이고 여기가 동중국해, 그리고 좀 더 아래쪽이 그 유명한 남중국해입니다. 남중국해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하기로 하고, 먼저 동중국해를 보면 중국은 우리나라나 일본의 영해를 거치지 않으면 태평양으로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제일 남쪽에 있는 이어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어도는 섬인데 섬이 아니에요. 이게 이어도입니다. 왜 이런 건축물이 이어도냐? 이어도는 사실 수중암초입니다. 해수면 4.6m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이 실효 지배를 할 수 없는 곳이고, 바로 이 부분을 중국이 비비고 들어와서 한국과 영해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곳입니다. 이 건축물도 한국이 2003년 6월에 완공한 해양과학기지인데 각종 조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조사는 형식이고 실효 지배를 못하니까 차선책으로 이런 구조물을 세우고 뭔가를 계속 지속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중국도 이 지역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독도처럼 치열하진 않습니다만 중국으로선 이 이어도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선 미국을 이기기 위해 군사력이 상당히 중요한 걸 이미 알고 있고, 그 군사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해군 전력의 해양 장악이고, 그러기 위해선 일단 태평양이든 대서양이든 나가야 되는데 대양으로 빠져나갈 가장 가능성 있는 곳이 바로 이 이어도의 영유권과 관계가 있으니까 중국으로서는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이어도인 겁니다. 요즘 중국이 가장 잘하는 게 인공섬을 만들고 영해 확장과 배타적 경제 수역 확장을 하는 것인데, 비슷한 이유로 이어도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어도를 차지하려고 하느냐? 만일 이어도가 실질 지배하는 중국의 섬이 되면 약 22km 정도 되는 기본 12L가 중국 영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그것까지는 필요 없고 적어도 배타적 경제 수역에 넣을 수만 있다면 일단 중국 군함이 이어도 주변을 기점으로 자유롭게 항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을 중국이 노리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중국이 공해상으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되고, 그래서 중국은 이어도를 자기 땅이 아닌 걸 알고 있지만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보시면 이어도는 한국 제주와 176km로 가장 가깝고 중국과는 우리나라와 거의 2배 이상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이유들 때문에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여기가 자기들 입장에선 제일 가능성이 높은 곳이니까 그렇습니다. 이 지도는 본격적인 동중국해입니다. 이어도를 지나면 바로 일본의 섬들이 중국의 태평양 진입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일단 오키나와 제도가 있고요, 센가쿠 열도도 있고 아마미 제도 등 완전 촘촘하게 일본 영토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어도를 중국이 가져갈 수 있게 된다면 이어도를 중심으로 200캐리를 군함이 진입할 수 있으니까 조금은 수월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은 그만큼 중국의 해양 진출이 진짜 쉽지 않다. 그래서 반폐쇄형 해양국이다. 여기서 잠깐 미국 이야기를 하면, 미국은 동으로는 북대서양으로 연결되어 있고 서쪽으로는 북태평양으로 진출하는데 진짜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가로막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은 진짜 이것마저도 축복받은 나라다. 반면 중국은 지금 말씀드렸던 동중국해 문제도 있지만 남중국해에서는 더 복잡한 영토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영해는 12해리이고 배타적 경제수역은 200해리, 즉 370km입니다. 여기서 모든 국가의 영해가 겹치지 않으면 가장 베스트인데, 만일 겹치지 않으면 영해도 배타적 경제수역도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남중국해에 있는 영유권 분쟁 관련 지도입니다. 뭔가 딱 봐도 일단 복잡해 보이는데 우선 베트남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노란색 선이 바로 베트남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바다이고,
보라색이 필리핀이 영유권을 주장 중에 있는 영해입니다. 그리고 검은색이 말레이시아고, 그리고 빨간색 선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바다입니다. 여기는 자그마치 중국,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대만 등이 서로 겹치는 해양 영유권을 주장하는 아주 복잡한 곳입니다. 중국을 제외한 나라들 입장에서는 풍부한 어업 자원과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곳이고, 중국은 여기에 더해 원활한 해양 진출과 공해 장악을 위한 목적까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필리핀까지 적어도 영토 분쟁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만만한 나라들이 아닙니다. 아마 이러한 문제 때문에 중국이 대만을 흡수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달리 중국은 해양으로 뻗어나가기에 정말 많은 제약이 있는 나라다. 그래서 천지개벽이 일어나지 않는 한 중국은 지금의 미국처럼 공해상을 장악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물론 해군 전력도 미국에 비해서는 아직은 조족지열이고, 더군다나 항공모함의 기술력이나 완성도가 증명이 안 된 상태이고, 제일 중요한 건 바다로 나갈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양 세력만큼은 중국이 미국을 절대 위협하기 힘든 상태이다. 비빌 기회조차 없으니까 시도도 못하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에는 미국이 중국 앞바다에서부터 견제하는 그런 전략도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요즘은 중국 내부 문제까지 심상치 않은데, 과연 시진핑의 중국은 어지러운 내부 단속을 끝내고 공세된 바닷길을 열어서 미국을 공해에서 위협하는 유일한 세력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